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발달장애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는, 함께 행복한 사회로 한 걸음 내딛는 함께 웃는 재단. 조아라 사무총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소개받고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요. 김정훈 함께 웃는 재단 이사장님의 추천의 글. 첫 문장이 제 가슴을 때립니다. 이 책은 자폐증, 우울증, 난독증, ADHD 등에 대해 뇌가 고장난 사람으로 보는 질병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경 다양성이라는 두뇌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서 강점, 재능, 적성을 강조하는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김정훈 이사장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해서 이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와 교사를 위한 신경 다양성 안내서란 확신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35년간 장애인 전문 기자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너무나도 모르는 부분이어서 공부하는 자세로 이 책을 탐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떤 낭독에도 없었던 이 책을 추천과 감수를 함께 해주신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박사님의 글을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린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김현수 박사님의 추천서는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혼동 속의 기준점이 되었고요. 또 나침반 역할을 해 주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수 박사님의 추천서 감수의 글을 먼저 낭독합니다. 증상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징후가 아니라 서번트입니다. 지나친 질병과 장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 만들기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더 아름답다. 숨막히는 획일주의 문화 속에 오래 살아온 우리는 다름에 대한 인정과 포옹이 어렵지만 진화와 발달의 본질은 계속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과 함께하고 다른 것을 풍요롭게 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은 우리를 진보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단보다 상처가 중요하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한 현실은 진단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진단으로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시나손이라는 분이 말한 어떤 사회는 first handicap, 원래의 어려움도 잘 도와주지 못하면서 second handicap,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더 크게 준다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학교를 시작했고 학교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단보다 상처가 중요하다.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모두 역할이 있다. 다른 것을 아름답게 하는 학교. 이런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성장학교별로 운영했고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ADHD였는데 프로저글러가 되어가고 있는 친구, 조현병이었는데 아마추어 가수가 된 친구, 그리고 자폐증이었는데 일러스트를 잘하는 친구, 예술학교에 입학하고 화가가 되어가는 친구, 정말 성실하게 직장에서 여러 제안을 하면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자폐 지적장애 친구,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의 우수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 놀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을 넘어 신경 다양성으로 새로운 재능과 가치로. 토마스 암스트롱이 7가지 질환을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에는
마치 토마스 암스트롱과 호흡을 함께 해온 것처럼 비슷한 저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인 토마스 암스트롱도 현장에서 특수 교사로 출발하여 교수가 되고 작가가 되고 또 기관을 설립하고 트레이너, 워크숍 진행자가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소위 진단받은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남겨지는 경험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독특함과 창의성과 희소성은 어찌 보면 우리 정신세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신경 다양성을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10년 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던 자녀의 어머니인 주디 싱어가 말하고 저널리스트 하비 블롬이 제기해서 시작된 이 신경 다양성의 개념은 당사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신경 다양성 이론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간 질병, 장애로 설명되면서 정상, 비정상을 단절된 차원에서 이해하던 것을 넘어 신경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연속체로 이해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신경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폐증이나 ADHD가 있는 친구들을 단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직원으로 뽑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휴렛 패커드사 등과 같은 기업들이 신경 다양성 그룹의 친구들을 전통적인 방식의 면접이나 취업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어울리기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 선발하고 이미 선발했던 그룹에서 특별한 성과가 발휘된 분야가 있다는 보고가 그 뉴스에 실렸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신경 다양성 그룹의 친구들의 취업을 돕는 스페셜리스트론이라는 회사의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능을 잘 키워 구체적인 희망을 만드는 일. 이 책의 후반부는 교실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이 그룹의 친구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증상이 아니라 특성이고 징후가 아니라 서번트라는 것을 발견해주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 특성과 서번트를 키워줄 교실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부터 시작해서 신경 다양성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이 그룹의 친구들이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아이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염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토머스 암스트롱은 신경 다양성 교실 이야기를 주제로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부모를 돕고 선생님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죠. 여섯 번째입니다. 나의 ADHD 극복기. 그래도 재능을 알아준 선생님들 때문에 살았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한마디 보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ADHD라고 줄곧 혼났었습니다. 물건 잃어버리기, 떠들기, 까먹기, 지우개 쓰지 않고 그 위에 더 쓰기 등으로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혼나고 중학교 때도 떠들기, 줄 안 서기 등등으로 많이 맞았으며 성적표에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는 늘 주의가 산만하여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점, 즉 새로운 제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표어 만들기, 글쓰기 등에서 상을 받으면서 저를 칭찬해주는 몇몇 선생님이 계셔서 학교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나마 잘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살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다 큰 지금도
한 가지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비난받기도 하고 욕도 먹고 하지만 또 그래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해 늘 목말라 해서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고 한 번 집중하면 하루 종일 집중하기도 합니다. 우산은 아예 가지고 다니기 두렵고 때로는 겉옷도 어디에다 두고 온지 모르고 집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산은 포기했고 겉옷은 입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사도 되고 작가도 되었습니다. 하나에만 조용히 집중하라는 것은 저에게 고통입니다. 아마 둘 이상의 눈에 들어올 때 더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으면 더 잘 되었을 것입니다. 혼나서 생긴 상처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줄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를 지지해 주었던 선생님들을 마음속으로 늘 고마워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혼내는 것은 이제 그만해 주시고 발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책의 독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경 다양성의 관점에서 비록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지만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재능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보석 같은 재능을 혼내서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그 재능을 알아보아주는 어른, 부모,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진단은 잘 배려해 주시고 결점은 보완해 주세요. 혹은 결점은 그냥 장점으로 상쇄하기로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이 책에 나오는 7가지 질환의 신경 다양성 관점에서의 장점을 잘 아시고 그 재능으로 그 직업으로 잘 안내해 주세요. 단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그 재능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토마스 암스트롱의 마음도 아마 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장 신경 다양성, 새롭게 이해해야 할 시대가 왔다 중 신경 다양성 8원칙입니다. 원칙 1. 인간의 뇌는 기계가 아니라 생태계처럼 작동한다. 지난 400년 동안 뇌의 작용을 주로 기계에 빗대어 설명되었다. 인간의 작동을 설명하는데 이런 기계론적 언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였다. 그들은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계로 여길 것이다 라고 썼다. 우디 애런의 영화 당신이 섹스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에 나오는 머릿속 중앙 제어실의 토니 랜들에서부터 주로 컴퓨터 모델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잘하면서 인간의 두뇌를 생각할 때 기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익숙해졌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리처드 류인티는 뇌는 한때 전화 교환기였다가 다음에는 홀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는 초창기 디지털 컴퓨터였고 다음에는 병렬처럼 컴퓨터였으며 지금은 분산처리 컴퓨터다라고 썼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인간 뇌의 작동을 이해시키기 위해 기계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자 멜 레비는 ADHD가 있는 아동들이 자신이 가진 장애의 신경학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정신집중 조종실을 이용한다. 학생들은 14개의 주의집중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비행기 조종실처럼 보이는 차트에 과제를 배치한다. 이런 접근법의 문제는 인간의 뇌는 기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데 있다. 인간의 뇌는 레버와 기어, 전선과 소켓, 컴퓨터와 단순한 이진 코드로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닌 웨트웨어다. 또한 아주 복잡하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유기체 시스템 내에 조직되고 연결되었다.
뉴런을 포함한 뇌세포는 가지가 많은 이국적인 열대 나무처럼 보인다. 신경망의 전기 신호는 숲에 번개가 치는 것과 흡사하다. 뉴런 사이를 이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파동은 바다의 밀물 썰물과 비슷하다. 노벨상 수상자인 생물학자 제럴드 에델만은 인간의 뇌를 뉴런 집단들이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데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일종의 적자 생존 정글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뇌는 컴퓨터 같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와는 전혀 다르다. 각 개인의 뇌는 성장, 부패, 경쟁, 다양성, 선택이 우글거리는 독특한 열대 우림에 가깝다. 뇌는 생태계처럼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학생인 크리스티나 센트 하우스는 8살 때 뇌염과 뇌염으로 인한 발작 때문에 우뇌 전체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 말하자면 그녀의 좌뇌가 우뇌에 공백을 메꿔서 거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치매 중에 뇌의 전면 부위를 파괴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말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또한 보상작용으로 뇌의 후면 부위에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고 때로는 미술이나 음악에서 창의력 폭발로 이어지는 예도 있다. 인간의 뇌는 기계보다도 생태계에 가깝기 때문에 뇌의 개인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질병 중심 접근이나 기계론적 모델보다는 신경 다양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 두 번째 원칙, 인간과 인간의 두뇌는 영양의 연속선 위에 존재한다. 나는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있는 집에서 차를 타고 내륙으로 430km 떨어진 요세미터 국립공원으로 가서 주말에 하이킹과 캠핑을 하곤 했다. 집과 국립공원을 오가며 나는 물기가 많은 해안 지역이 농작물이 잘 자라는 센트럴밸리의 녹색 들판으로 바뀌고 점차 골드 카운티의 갈색 언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후에도 언덕은 점점 더 높아져서 요세미티 계곡을 가기 위해서는 우뚝 솟은 절벽을 거쳐야 했다. 그 여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의 변화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다는 점이었다. 녹색 들판이 갑자기 끝나고 갈색 구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 갈색 구릉도 갑작스럽게 산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일은 연속선을 따라 서서히 일어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자질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연속선 위에 존재한다. 사회성을 예로 들면 연속선의 한쪽 끝에는 거의 완전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 중에서 자폐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에는 스펙트럼이 있다. 예를 들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같이 사회성이 훨씬 좋은 개인도 포함된다. 이 연속선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공동체에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림자 증후군이 있는 괴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회피성 인격 장애로 진단받을 수도 있다. 연속선을 따라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긴 하지만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사회성의 정도가 점차 높아지다가 결국 대단히 사교적인 사람들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무능의 섬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역량의 연속선 위에 존재하며 정상적인 행동도 그저 연속선 위의 한 지점에 불과하다. 사회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독서 능력과 같은 다른 정신 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셀리 세이위츠와 베넷 세이위츠는 난독증을 연구했고,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장애는 정상적인 읽기 능력을 포함하는 연속성의 일부로서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현병도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며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경우는 정신분열형 장애 또는 분열형 인격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조현병도 결국에는 정상적인 행동과 구분이 어려운 지점이 나타난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모리스 M. 오하이언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거의 40%가 환청을 경험한 적이 있고, 미주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피험자들도 실험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모두 환각, 언어 패턴, 유전자 등 몇 가지만 달라져도 조현병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 또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지각 능력, 명확한 대화, 유전자 등 몇 가지만 달라지면 정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신경학적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찍힌 낙인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신질환 꼬리표를 단 사람들을 가급적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다.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의 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원칙. 인간의 역량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에 의해 규정된다. 남북전쟁이 있기 전 루이지애나주의 세뮤얼 A. 카트라이트라는 의사가 있었다. 그는 새로운 정신질환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다. 그는 그 장애를 드라페토마니아라고 불렀다. 카트라이트는 이 병이 달아난 노예들의 삶에 재앙을 일으켰다고 믿었고, 적절한 의학적 자문을 엄격하게 따르면 많은 흑인들이 탈출하는 이런 골치 아픈 사태를 거의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는 이런 종류의 진단을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예로 보지만 당시에는 좋은 과학으로 여겼다. 좀 더 최근으로 오면 1930년대에는 지능검사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을 멍청이나 천지, 바보로 여겼고,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했다. 이 이야기들을 정신질환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특정 사회적, 역사적 시기의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의 정신질환 범주는 그런 종류의 가치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25년이나 50년 후에는 틀림없이 오늘날의 정신의학의 진단을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편견이 정확히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정신장애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규정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나 덕목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전 미국 심리학회장인 니콜라스 옴스는 특히 아동을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르거나 비정상적인 아이들을 분류하고 딱지를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은 충분히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인간의 어떤 행동이 비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는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유지시킨다. 예를 들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홉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충동을 억제하며 생산성을 위해 만족을 지연시키고
검약을 실천하고 야망을 품음으로써 부와 권력을 가지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산만하고 충동적이며 지나치게 활동적인 아이들은 이 모든 가치를 위반한다. 난독증은 모든 아이들의 글을 읽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 150년 전 농경사회에서는 소수 특권층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 학교에 뿌리를 내리면서 글을 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가 되었고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살펴볼 나머지 장애들도 현 시대의 특성, 가치나 덕목에 반하는 것들이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우울증은 행복, 불안은 평정, 지적장애는 지성, 조현병은 합리성에 반한다. 네 번째 원칙. 장애로 여겨질지 재능으로 여겨질지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뇌는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뇌는 뇌의 역량 수준을 정의하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특정한 문화적 배경 아래서 작동한다. 사회평론가 이반 일리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명은 각자 자신의 질병을 정한다. 한 문명에서 질병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문명에서는 염색체 이상, 범죄, 신성함 또는 죄악일 수 있다. 같은 충동성 도벽 증상으로 처형될 수도 있고 극도의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추방될 수도 있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구호품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각 문명은 또한 재능의 양식을 정의한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종교 의식에 의존했던 고대 문화에서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나 강박증에 있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당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정의하는 데는 어떤 시기와 장소에 있느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미국에서 특수교육교사로 일하면서 주목한 것 중 하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가장 못하고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회에 의해 주의력 결핍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잘 못하는 일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다섯 번째 원칙. 인생의 성공은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자신의 뇌를 적응시키는 것에 기초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글을 읽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규칙을 따르고 시험에 통과하고 유쾌하게 행동하고 정해진 방식대로 수능할 것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환경이나 오늘날 존재해야 할 환경이 아니다. 생물 다양성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이 수백만 년 동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성공한 많은 경우 운 좋게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 적응한 조상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7가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많은 전통적 접근법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적응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은 고전적인 꼬리표를 단 사람들이 신경 전형적인 사람들과 가능한 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적응적 접근법의 가장 좋은 예는 정신활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리탈린, 프로작, 자이프렉사 같은 약물들은 ADHD, 우울증,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어 왔다.
행동 수정과 같은 특정한 비약물 요법 또한 신경 다양성을 가진 개인이 일반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거의 일상에 빠져 있는 것은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들의 독특한 두뇌와 어울리는 주변 환경을 찾아주려는 전략이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원칙으로 이어진다. 6번째 원칙. 인생의 성공은 주변 환경을 자신의 고유한 뇌의 요구에 맞춰 수정하는 것에도 달려있다. 개개인이 주변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은 매우 넓고 우리의 이 복잡한 문화 안에서 삶의 필요 조건이 다른 하위 문화 또는 미소서식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거대한 삶의 그물망 안에서 자신의 특별한 적소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자기식의 성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한 그런 적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적소 구축이라는 용어는 하버드 대학교 비교동물학 박물관에서 알렉산더 아가시 연구 교수를 지낸 생물학자 리처드 트윈틴에 의해 널리 사용되게 된 용어로 유기체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비버가 댐을 짓거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이 적소 구축의 예다. 새가 둥지를 들거나 토끼가 구멍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다.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은 번성하기에 유리한 적소를 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각각의 활동은 유기체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보호하고 포식자를 피하고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따라서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을 높인다. 과학자들은 적소 구축이 자연선택만큼이나 진화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막 인정하기 시작했다. 적소 구축, 진화에서 간과되었던 과정이라는 책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강사 F. 존 오들링 스미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적소 구축을 진화에서 자연선택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온도, 습도, 염분같이 물리적으로 고정된 요소들을 통해 자연의 선택의 집행자 역할을 하기보다 여기서 환경은 유기체들과 더불어 변화하고 공진화하며 유기체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신경 다양성을 가진 개인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적이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환경에 언제나 적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그들의 독특한 뇌의 필요에 맞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인간을 위한 적소 구축의 조은에는 이미 앞부분에서 언급했다. 저널리스트 하비 블룸은 신경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공두뇌학이나 컴퓨터 문화는 다소 자폐적인 기질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자 사이먼 베렌코원의 연구에 의해서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공감자보다는 체계자인 경향이 있다. 그들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계나 컴퓨터, 일정, 지도 등 비인간적인 요소들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뛰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컴퓨터 산업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타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앞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따라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실리콘밸리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직업 전환이자 개인적인 적소 구축의 훌륭한 예가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일반적인 인구 구성에 비해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나 그 주변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잡지 와이드의 개건 편집자 스티브 실버만은 이렇게 썼다.
실리콘밸리는 스마트 머신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열정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공동체다. 세밀하고 고된 작업은 현실적으로 고기능 자폐 성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7번째 원칙. 적소 구축에는 신경 다양성을 가진 개인 특수한 요구에 맞는 직업, 생활 양식 선택, 보조공학, 인적 자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타 전략이 포함된다. 동물의 적소 구축이 둥지, 구멍, 통로, 댐, 이동 패턴 등 다양한 전략들로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적소 구축도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원칙 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 방식이나 직업 선택은 장애가 있는 개인으로서 고통을 받을지 아니면 자신의 강점을 알아주는 환경에서 만족감을 찾을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최악의 직업 선택 중 하나는 아마도 일반 대기업 사무직일 것이다. 움직일 기회가 없다면 그 사람의 ADHD 증상은 아픈 엄지손가락처럼 튀어 보일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적소 구축의 예다. 반면에 만약 그 사람이 ADHD의 강점과 관련된 요소인 속도, 새로움, 변화, 신체 활동이 수반되는 직업을 고른다면 그 증상들은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일터에서 유용한 긍정적인 특성들로 보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간 능력이 강점인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은 건축 사무소에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부적절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신경 다양성이 있는 뇌를 위한 좋은 적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또 다른 전략이 등장한다. 바로 보조공학 기기이다. 보조공학 기기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 기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첨단 도구를 말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커즈와일 휴대용 리더기는 인쇄된 글을 스캔한 뒤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말로 들려준다. 이 기기는 심각한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인쇄물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ADHD나 불안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뉴로 피드백 장치가 주의 집중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다. 보조공학에는 수화, 표현 예술, 염주나 악력공과 같은 낮은 수준의 기술 도구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둥지 속 잔가지가 되어줄 다양한 보조공학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책 뒷부분에 도움 자료에 그러한 도구들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좋은 적소 구축에 필요한 또 다른 차원에는 신경 다양성을 가진 이들의 재능을 입증하고 살려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할 풍부한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포함된다. 긍정적인 롤 모델들이 그러한 인적 자원이 되어주기도 한다. 신경학적 차이를 대처해야 하는 개인들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자기식의 성공을 일궈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캐럴 그라이더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기분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이 치료와 함께 지지단체 및 아내와의 강한 유대 등을 통해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는지 배울 수 있다. 더 일상적인 인적 자원 전략은 자신의 가장 나쁜 점이 아니라 가장 좋은 점을 봐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는 코치, 치료사, 교사, 지원단체, 도우미 그 외에도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 기술 습득, 대안적 학습 전략, 자가치유, 창의적 영적 개발 등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 긍정적인 신경 다양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지지해주는 자신만의 고유한 적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8번째 원칙. 긍정적인 적소 구축은 직접적으로 뇌를 수정하며 이는 결국 환경 적응력을 높인다. 196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생물심리학자 마크 로젠바이크, 생화학자 에드 베넛, 신경해부학자 마리안 다이아몬드는 신경심리학 분야에 큰 획을 그은 실험을 했다. 그들은 실험용 쥐를 각기 다른 환경에 장기간 놓아두었다. 일부는 풍요로운 환경에 있었는데 그곳은 미로, 사다리, 바퀴 등을 이용해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였다. 그보다 풍요롭지 않는 환경에 있는 쥐들은 놀이 기구가 없는 우리 안에 홀로 고립되어 있거나 다른 쥐 한두 마리와 함께 있었다. 몇 주 뒤에 쥐들의 뇌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세 사람은 지극히 적은 우리에 있었던 쥐들보다 풍요로운 우리에 있었던 쥐들의 뇌의 신경 연결과 시냅스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쥐들의 환경 경험이 뇌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켰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 이후로 우리는 특히 생애 초기의 환경이 두뇌 발달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불운한 환경에서 ADHD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울증이 있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두 번째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점화 효과로 인해 첫 번째 우울증의 정서적 외상이 뇌의 화학 반응의 변화를 일으켜서 두 번째 우울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조기에 치료하면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어린 시절의 따뜻한 가정 환경이 우울증에 대한 완충 장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적소 구축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 노먼 도이지는 그에 져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뇌에서 성인이 되면 뇌가 고정된다는 생각에 반기를 든다. 그는 대안적 학습 전략이나 혁신적 기술을 통해 어느 때라도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경 가소성 개념을 주장한다. 그는 환경의 변화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뇌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두뇌의 변화 능력을 이용했다. 그들 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뇌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었다. 또 특별한 문제 없이 그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노화를 막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뇌는 특히 더 유연하고 생후 몇 년간은 환경 자극에 민감하다. 따라서 신경 다양성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들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긍정적인 적소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이나 불안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예측 가능한 가정과 학교가 필요하다.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극을 주는 학습 환경이 필요하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필요하다. 보호자들은 적소 구축을 아이 뇌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서 아이가 세상에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기 위한 아이의 뇌에 대한 특별 관리의 한 형태로 여겨야 한다. 제3장
자폐적으로 살 때의 긍정성. 20대 후반의 여성 아멘다 백스는 몇 해 전 나의 언어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동영상에서 그녀는 자폐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영상을 보는 것은 매혹적인 경험이다. 아만다는 9분짜리 영상의 전반부 내내 마치 불교 승려처럼 주파수를 달리하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으로 다양한 소리를 낸다. 그녀는 물체의 표면을 톡톡 두드리고 목걸이를 빙글빙글 돌리고 슬링키 스프링을 떨어뜨린다. 나는 아만다가 골이 진 금속 표면을 반복해서 손톱으로 쓸어내리고 문손잡이를 철사고리로 걸어 달그닥거리고 종이를 펄럭거리고 부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인 이블린 글래니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다. 비록 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은 저기능이라고 여기지만 아만다는 컴퓨터와 음성 합성기를 통해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영상의 후반부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의사소통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선언문을 아만다는 합성된 소리로 발표한다. 그녀는 자신이 주변의 사물세계와 터놓고 대화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그녀가 관심의 범위를 좁혀서 말로 하는 의사소통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의 문을 연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아만다는 음성 합성기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당신들의 언어를 배울 때에만 나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고 상호작용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처럼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것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내가 당신들의 언어로 뭔가를 타이핑할 때만 당신들은 내가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녀는 이런 말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당신들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것은 결핍으로 여기면서 당신이 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본다는 것이다. 그녀는 여러 유형의 개인을 위한 인권 선언을 끝으로 동영상을 마무리한다. 인터넷에서 대인관계 맺기. 아만다의 선언문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와 비슷한 글들은 자폐 권리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사회의 많은 사람이 수화와 농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해 왔듯이 자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1장에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자폐인 권리 운동에서 처음 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의사소통 매체인 인터넷은 이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폐인들은 1대1 개인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흔히 마음맹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식하거나 심지어 짐작조차 할 능력이 없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능력이 있다. 어쩌면 내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고 그 가정에 근거해 행동한다. 자폐인들은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얼굴과 제스처를 읽고 의도를 추측하고 동기를 인지하는데 특히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이런 능력들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언어 외의 단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1장에서 우리는 자폐성 장애 연속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자폐인 중 최대 70%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상부에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컴퓨터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은 많은 자폐 성향의 성인들의 적소 구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터넷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채팅 사이트, 블로그, 가상 커뮤니티 등을 폭넓게 활용할 줄 아는 아만다 벡스는 확실히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녀는 자신의 영상 제작 장비들을 언급하면서 IT 잡지 와이어드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내 담당 의사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원리를 찾아라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의 또 다른 강점은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자폐인들은 원리를 찾아라와 같은 찾기 유형의 퍼즐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의 토막짜기 검사에서 소위 정상적이라는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데, 이 검사는 제시된 평면 도형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블록을 배치해야 하는 검사다. 그들은 또한 크고 복잡한 디자인 안에 특정한 형태나 모양을 찾는 것 같은 모양 찾기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들은 대조군보다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거나 복잡한 화음에서 개별 음을 집어낼 가능성도 더 높다. 사실 자폐 성향의 서번트들이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비상한 기억력과 더불어 이러한 지각 능력 덕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폐 성향의 서번트 음악가인 미국의 레슬리 램킨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전곡을 단 한 번만 듣고 연주할 수 있었다. 영국의 자폐 성향 서번트 스티븐 윌트샤이어는 15분 동안 헬리콥터를 타고 로마 주변 지역을 둘러본 후 로마의 스카이라인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폐인들이 가진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재능을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강점보다는 결핍으로 정의한다. 현재 많은 심리학자는 앞에서 설명한 능력을 소위 약한 중학 응집 이론의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폐인들은 구조의 전체적 형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안에 있는 세부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은 원리를 찾아라 유형의 작업을 접했을 때 보통은 개인들로 구성된 전체 집단을 보게 되므로 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에 자폐인들은 집단 전체를 잘 보지 못하고 따라서 아주 작은 세부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폐인들은 나무만 볼 뿐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인지 유형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부분에 대한 집중 분석이라는 표현은 동일한 현상을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미셸 도슨을 포함한 연구자들은 강화된 지각 기능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이 용어는 무엇이 고장났고 수리가 필요한지보다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폐성 장애의 특질들이 여전히 유전자 풀에 남아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마도 아주 옛날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이 진화적인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덤불에 있는 한 쌍의 작은 원들은 식용 열매일 수도 있고 맹수의 눈일 수도 있다. 그 둘을 구별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 자기 부족에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자폐인들은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체계를 지향한다. 사물과 체계에 관심이 많아서 창 만드는 법,
불 피우는 법, 피난처를 짓는 법 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리, 날씨, 그리고 근방에서 자라는 식물 중 독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의 모든 목록을 잘 아는 사람들을 원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어느 식물에 관한 작은 정보가 생과 사를 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동물들의 흔적과 섭식 패턴, 동물들의 기분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원했을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해도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가장 잘 하는 일을 전담해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연구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콩고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는 자폐증의 모든 전형적인 징후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부족은 그를 재능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는 배짜기의 명수였다. 그의 꼼꼼한 솜씨와 섬세한 무늬에 대한 사랑 덕분에 그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적소를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결점은 문화에 기여한 그의 재능에 가려 눈에 띄지 않았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체계지향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공간의 배관, 자동차, 그 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수천 가지 것들과 관련된 일을 한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로 아마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폐인인 템플 그린딘의 경력을 들 수 있다. 그녀는 도축 공장에서 쓰는 가축용 기계를 설계한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가축 시설의 3분의 1은 그랜딘 박사가 설계한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배우는 데는 일생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물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해져서 동물과의 대화에서 농장의 동물들을 겁먹게 하는 18가지의 세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매끄러운 금속의 비친 상, 금속이 부딪히는 꽝하는 소리, 높은 음의 소음, 공기가 씩 하는 소리, 갑작스러운 장비의 색깔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활용해서 운반장치, 출입구, 축사, 문 등을 만들거나 주변 환경을 바꾸기도 했다. 다음은 그중 한 가지 사례이다. 어느 돼지 가공 공장에서 돼지들이 운반장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전기봉을 이용해 돼지들을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 공장은 동물들의 25% 이하의 전기봉을 사용해야 한다는 동물복지 심사 기준을 어기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랜딘 박사는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직접 운반장치를 살펴보았다. 젖은 바닥에 밝게 반짝이는 아주 작은 반사광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장 바닥은 항상 젖어 있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호스로 물을 뿌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은 돼지와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도 아마 그 반사광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머리 위의 조명을 막대기로 조정해서 작은 반사광들을 없애자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녀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부분적으로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주의력 덕분이었지만 뛰어난 시공간 능력도 도움이 되었다. 이 능력은 많은 자폐인의 또 다른 강점이다. 그랜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언어는 나에게 외국어와 같다. 나는 모든 말과 글을 사운드까지 들어간 총천연색 영화로 번역한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즉시 그림으로 번역된다. 언어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지만 축산업 설비 설계자라는 내 일에서는 시각적 사고가 엄청난 장점이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설계한 것을 실제로 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테스트해 보기도 한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소의 크기와 품종,
날씨 등을 달리해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설계한 기계가 사용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이렇게 하면 시공 전에 결함을 수정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자폐인들은 토막짝이나 같은 모양 찾기와 같은 시공간적 작업을 포함하는 검사에서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한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지능검사에서 대인관계와 언어 능력에 대한 검사를 빼고 그림에 기초한 추론 능력이 중심이 되었을 때 자폐 아동의 IQ 점수가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의 결과와 비교해 100분 이점에 3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 이것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을 지적장애인 대열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연구 결과이다. 사실 최근에 한 연구에서 RSPM 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 자폐인들이 비자폐인들보다 문제 해결의 속도가 40%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수석 연구원인 이사벨 소울리에는 이렇게 말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자폐인들이 검사의 복잡성 때문에 RSPM 검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폐인들은 RSPM 검사를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고 비자폐인들보다 지각 능력이 발달해 있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자폐인들의 많은 강점과 능력을 묘사하려는 나의 노력을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시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1장에 나온 5번째 원칙은 인생의 성공은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자신의 뇌를 적응시키는 것에 기초한다 이다. 자폐인들은 사회화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사회화가 중요한 가치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자폐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적응형 조기 개입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응용 행동 분석이다. ABA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수정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 명시적인 보상을 사용해 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고 몸 흔들기, 손 퍼덕이기, 손가락 튕기기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무시하거나 소멸시킨다. 이 방법의 장점은 특정 행동을 일정 기간 관찰하고 경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인위성과 외부에서 통제하는 측면이다. 다음은 특별한 관심사를 발견하고 키워라. 다른 자폐증 치료법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에 맞게 나는 원칙 6, 즉 인생의 성공은 주변 환경을 자신의 고유한 내외 요구에 맞춰 수정하는 것에도 달려 있다에 기초한 전략에 집중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자폐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들의 참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강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ABA보다 발달상으로 더 적합하면서 좋은 적소 구축에 애가 되는 치료법으로 소아정신과 의사 스탠린 그린스펀과 심리학자 세레나 위더가 개발한 플로어 타임 모델을 들고 싶다. 이 모델의 기본 철학은 부모는 자폐 아동이 주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스러운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표현하는 등 바깥 세상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외부적 강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일으키려는 어른들의 시도가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다. 플로어 타임은 웃고 놀고 즐겁게 지내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둔다. 이런 활동은 근본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적소를 만들어준다. 그린스펀은
이렇게 쓰고 있다. 참여와 관계 맺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스꽝스러운 소리, 뽀뽀, 간지럼, 좋아하는 게임 등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 유아나 아동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 관찰하라. 깍꿍놀이와 상자 아래에 장난감 숨기기는 대부분의 아기를 즐겁게 하는 시각게임이고, 손바닥치기 놀이와 같은 율동이 있는 손뼉치기 게임은 청각적인 장점이 있어 아기들의 각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움직이는 트럭은 유아들을 즐겁게 하고, 공상적 이야기는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유아나 아동의 리듬과 감정을, 또한 감각과 동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심히 관찰하라. 크리스펀과 위더에 따르면 이러한 장난스러운 상호작용은 아이가 가장 정신이 맑고 여유가 있을 때에 한 번에 적어도 15분에서 20분 동안 하루에 여러 번 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 미국 국립연구회의의 자폐성 장애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플로어 타임 모델은 사고, 의사소통,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아동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여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플로어 타임 모델이 성공한 것은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적소 구축을 촉진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자폐증의 발견자인 한스 아스퍼거는 자신의 환자들을 떠올리면서 특별한 관심사는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교육자 스티븐 쇼어는 어린 아이였을 때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호시설에 보내는 대신 그의 구체적인 강점과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부모는 곡을 연주했고 아들이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것을 도왔고, 천문학에 대한 아들의 흥미를 북돋우고 아들에게 많은 독서 자료를 제공했다. 오늘날 그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2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는 아이가 저기능으로 보일지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어느 자폐아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3살짜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깃발을 발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당신의 2살짜리 아이가 스프 깡통을 유난히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요. 그게 뭐든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관심사가 발전해서 다른 주제나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아이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보면 돼요. 저스틴 케나의 부모 역시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반응이 없고 말을 못하는 자신들의 아이가 TV 화면에 눈이 내리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축구하는 법,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법, 밤에 잠자리에 드는 법 등에 관한 간단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들을 녹화하고 화면에 해설을 넣어서 텔레비전에서 재생시켰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현재 저스틴 케나는 화가로 활동하면서 뉴욕의 한 미술관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특별한 관심사는 그들이 자라면서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7살에서 21살 사이의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를 공유할 때 자존감, 몸짓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자기 자극과 산만함은 감소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보이는 관심 정도에 맞춰 흥분 수준을 조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모든 사람이 자기만큼 비행기에 열렬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행기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나는 보통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겼다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집안 여기저기에 비행기들을 보게 될 테고 비행기는 정말 멋진 거야 라고 제게 말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겠죠. 이 연구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AS,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이나 청소년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SIA, 특별한 관심 분야를 알아야 한다. 단지 그 특별한 관심사가 AS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아이들의 관심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관심사가 안전이자 경계이고 통제 수단이다. 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관심사를 없앰으로써 아이를 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이에게서 자기 자신을 위로와 위안을 힘의 원천을 빼앗는 것과 같다. 관심사는 취미나 오락 이상의 것이다. 관심사는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다. 궁극적으로 특별한 관심사는 성인이 되어 직업을 얻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1944년에 벌써 이런 말을 했다. 자폐아의 경우 이른 시기에 보통 아이들보다 더 분명하게 아이의 천직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아이의 특별한 능력을 보면 특정 직업군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직업은 강점과 어려움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작가 리사 조 루디는 이렇게 지적한다.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는 것이 자폐인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그 특성은 일부 환경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만일 심오한 우주의 신비나 독특한 세포, 생물종 간 차이, 물건의 품질 등을 연구하는 직업에서라면 훌륭한 자질이 된다. 템플 그랜디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의 맞지 않는 직업의 예로 다중작업, 잦은 고객 응대, 감각 과부하를 수반으로 하는 작업을 드는데 예를 들면 출납원, 항공권 판매원, 웨이트리스, 접수 담당자, 전화 교환원 등이 있다. 파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택시 운행 관리원도 안 맞는 직업일 것이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것은 잘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세밀한 것을 쫓는 성향으로 시내의 모든 거리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말이다. 그 외에도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개인의 강점, 재능, 능력에 잘 맞는 직업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회계사, 공예가, 자동차 정비사, 산업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수의사 보조, 실험실 기술자, 은행 직원, 사무원, 통계 전문가, 정원사 또는 원예가, 삼림 경비원, 목수. 그랜디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자폐인들을 과도한 사회적 복잡성에서 해방해주고 그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한다. 그녀 자신도 프리랜서로 가축시설 설계 일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작업실에 들어가서 설계 작업을 하고 나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사회적 상황에 휘말리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 자폐인들에게 잘 맞는 프리랜서 직업에는 피아노, 조율사, 자동차 정비사, 그래픽 아티스트 등이 있다. 이런 직업들은 절대 음감이나 기계적인 능력, 예술적 재능같이 많은 자폐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한다.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적소 구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감각 입력의 조절이다. 뛰어난 지각 처리 능력 때문에 많은 자폐인들은 소음, 조명, 촉각, 냄새, 맛 등과 같은 감각 자극에 극도로 예민하다. 적소를 구축하는 일에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자극을 없애고 기분 좋은 감각 입력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만다 벡스가 지적하듯이 자폐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한 감각적 자극을 즐길 수 있다. 아이가 손을 벌럭이거나 손가락을 튕기거나 몸을 흔들거나 돌아가는 선풍기를 몇 시간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극 행동으로 여겨진다. 대개는 자신의 감각 입력을 조절하려는 이런 시도를 없애야 할 부정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창의적 감각 경험과 스트레스 감소 기술을 늘리기 위한 출발점으로 여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템플 그랜드는 자신이 청각 입력에 민감하고 사람의 손길에도 움찔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안기는 느낌을 무척 좋아했고 최적 수준의 근육의 압박감을 느끼는 법을 발견했는데 이는 동물의 행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18살 때 여름방학 동안 한 무리의 소들이 보정틀에 넣어졌다 내보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장치가 어떻게 소들을 진정시키는지 관찰했다. 그 소들이 진정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보정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해 가을 학교로 돌아왔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나를 위한 보정틀을 만들었다. 나는 공기 압축기를 샀고 합판을 V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훌륭하게 작동했다. 압박기계 안에 몸을 넣을 때마다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요즘에도 사용한다. 사실 이 허그머신은 현재 전국의 자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블로거인 조엘 스미스도 그랜딘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스킨십을 포함한 대부분의 스킨십을 싫어한다. 누군가 살짝 닿기만 해도 한동안 엄청난 불쾌감을 느낀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강한 압박을 무척 좋아한다.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 장의 담요 밑으로 기어들어갈 생각을 하면 너무 좋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무게감이 온몸으로 느껴지면 무척 기쁘고 행복해진다. 무게감을 느끼며 누워있으면 마냥 좋아서 웃고 소리를 지른다. 또 그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진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또 다른 블로거 레이첼 코언 로벤버그도 불안감을 주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소음 감소 헤드폰을 착용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귀마개 없이는 1분도 버티기 힘들다. 사이렌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혹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내 신경계는 몇 시간 동안 진동이 멈추지 않는 전선 같다. 자폐성 장애에 관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 자폐인들은 시공간 활동에 강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운의 학습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자폐인들의 재능과 능력은 후운의 기능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칼 프리브람은 뇌의 후면 부위는 객관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지만 뇌의 전면 부위는 설화적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폐인들이 사물과 관련해서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자아나 타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약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들은 후뇌형과 우뇌형 둘 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전뇌와 좌뇌의 세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만약 세상이 달라져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단편적인 특수 능력으로 간주되고 사물과 관련된 재능이 지능의 기준으로 여겨진다면 아마도 자폐증은 장애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폐인들의 강점, 재능, 능력을 아는 것은 사회성의 연속성 거의 끝쪽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강력한 논거가 된다.